탕, 탕 총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옆에서 수온기가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렸고 정수영은 멈추지 마, 뛰어! 라고 외쳤습니다. 풀숲이 제 얼굴을 핥히었지만 아무런 감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그때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쪽에서 비추어오는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에서 오는 분들,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손을 들고 천천히 다가오십시오.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귀순합니다. 쏘지 마십시오. 그날 밤 저를 포함한 5명의 북한군 드론 정찰병이 DMZ를 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3살 리정규라고 합니다. 5년 전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015년에 평양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성분이 좋았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졸업하자마자 강원도 최전방에 있는 특수정찰대대에 배치받았습니다. 특수정찰대대. 이름만 들으면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남조선 지역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분석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 정찰 드론 조종사였던 겁니다. 우리 부대가 운용하는 드론은 북한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건데 꽤 성능이 좋았습니다.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했고 카메라 해상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성능 좋은 카메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2020년 9월이었습니다.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보통은 야간 정찰 임무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있었는데 그날은 정기 정찰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드론을 이륙시켰습니다. 고도 약 500m까지 올린 다음 남쪽 방향으로 천천히 비행시켰습니다. DMZ 상공을 지나 남측 지역으로 들어가는 건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남조선군이 우리 드론을 격추시킨 적도 있었지만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드론이 파주 상공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모니터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빛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별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에서 올라오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각도를 조정해서 아래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 가득 불빛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도로에는 수백 대의 차량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넌사인, 가로등, 상점 간판. 온 세상이 빛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밤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평양도 밤 9시만 넘으면 암흑이 됩니다. 전기가 부족하니까요. 저희 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촛불로 생활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속 남조선은 밤인데도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야, 정유야. 옆에서 수홍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김수홍기. 저보다 2살 어린 동무였는데 같은 분대에서 함께 드론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뭘 그렇게 쳐다봐? 무슨 이상한 거라도 찍혔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수홍이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조선이야. 파주라는 동네. 저게 다 불빛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홍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무, 저 도로에 차가 몇 대야? 저는 줌을 당겨서 도로를 확대했습니다. 고속도로였는데 차들이 끊임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어보려고 했은데 도저히 셀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100대? 200대? 더 많을 수도 있고. 미쳤네. 저 시간에 저렇게 차가 많이 다녀?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북한이었으면 온 세상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아직도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수홍이는 그날 밤 거의 1시간 동안 말없이 모니터를 쳐다봤습니다. 드론 배터리가 떨어져서 복귀시켜야 했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 정유야. 응. 저거 진짜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건 이랬습니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다. 인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며 살아간다. 실업자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간다. 그래서 우리가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모니터 속 남조선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 불빛들, 저 차들, 저 화려한 건물들, 굶주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저렇게 밝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건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드론을 회수하고 막사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불빛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기는 저렇게 밝은데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야간 정찰 임무를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파주 쪽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촬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조선은 어디든 밝았습니다. 농촌 마을도 불이 환했습니다. 모든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희 고향 마을은 밤이 되면 한두 집에서만 깜빡이는 불빛이 보일 뿐 나머지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저기는 달랐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줌인해서 세세한 것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마다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색색깔의 옷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옷 한 벌이 귀했습니다. 군복 말고 사복은 두세 벌이 전부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빨래가 저렇게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놀이공원을 촬영했습니다. 밤인데도 관람차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북한에는 놀이공원이 평양에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전기가 없어서 거의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밤에도 관람차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24시간이라고 쓰인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는 가게라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미쳐갈 것 같았습니다. 당에서 가르친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조선은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는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밤마다 드론 영상을 보면서 저 불빛들 아래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임무를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홍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유야, 나 요즘 잠이 안 와. 왜? 그 영상 때문에 자꾸 생각나.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도 그래. 수홍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 아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수홍기는 밤마다 드론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몰래 임무가 끝나고 돌아온 영상을 복사해서 숨겨놓고 밤늦게 몰래 꺼내서 봤습니다. 발각되면 끝장이었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 불빛들이 자꾸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와 수홍이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2020년 10월 초, 추석이 막 지난 때였습니다. 저는 수홍이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늘 똑같았습니다. 강냉이밥에 소금에 절인 배추,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분대장 정수형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왜 그래요? 박정수 형. 30살이었는데 평성에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딸 이름이 은별이었습니다. 형은 늘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가 갔다 올 때마다 딸 사진을 보여주고 얼마나 예쁜지 자랑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형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정수 형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은별이가 몸이 안 좋아. 어디가요? 영양실조야. 키도 안 크고 자꾸 아프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영양이 부족하대. 그런데 뭘 먹여야 하는지. 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기를 먹여야 하는데, 달걀이라도 먹여야 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도 이렇게 못 먹는데 민간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아이들은. 그날 밤 저는 정수형에게 드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형이 보위부에 고발하면 저는 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눈물을 보고 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을 본 형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감싸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가면 은별이가 밥을 먹을 수 있겠지? 저는 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네, 형. 아마 저기 가면 은별이가 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3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2명이 더 합류했습니다. 한동혁이 25살 막내였는데 함경북도 회령 출신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여파가 계속되던 시절에 부모님을 다 잃은 고아였습니다. 굶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혁이는 늘 먹을 것에 집착했습니다. 밥 먹을 때 한 톨도 안 남기고 그릇을 핥다시피 했습니다. 오창식이 27살 통신병이었습니다. 말이 별로 없었는데 관찰력이 날카로웠습니다. 저와 수홍이가 몰래 영상을 보는 걸 눈치챘는데 고발하는 대신 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저 불빛을 보고 싶어. 그렇게 5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몰래 만났습니다. 드론 영상을 함께 보고 남조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언제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요. 처음엔 그냥 영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저 불빛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적이 가볼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이 점점 조급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통일이 언제 되겠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냐? 은별이가 크기 전에 적이 데려가야 하는 거 아냐? 이렇게 숨어서 영상만 보면 뭐해? 직접 가야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생각이 터져 나온 날이 왔습니다. 그건 10월 10일이었습니다. D-Day 6일 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5은 평소처럼 모여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수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야, 정유야. 저기 갈 수 있을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DMZ 말이야. 넘을 수 있을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 진지해. 은별이 때문에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정수형의 눈이 빛났습니다. 절박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드론으로 DMZ 지뢰 배치를 찍은 적 있어.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초소 위치도 알아. 교대 시간도 알고. 수홍기가 숨을 삼켰습니다. 정유야, 너 설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가고 싶어. 저 불빛들 아래로. 그날 밤 우리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5명 모두. 하지만 결심하는 것과 실행하는 건 달랐습니다. 우리 앞에는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군사분계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뢰박과 철책과 초소와 탐조 등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죽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드론으로 찍은 정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찍어둔 영상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DMZ 일대의 지형, 지뢰 매설 위치, 초소 배치, 경비병 교대 시간. 제가 드론 조종사였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정보들이었습니다. 여기야. 저는 지도 위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 구간이 가장 취약해. 초소 사이 거리가 멀고 지뢰 밀도도 상대적으로 낮아. 그리고 이 시간대에 경비 교대가 있어서 약 30분 정도 감시가 느슨해져. 정수형이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50대 50? 아니,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볼 거야? 저는 모니터에 비친 나만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네, 형. 저 불빛들을 직접 보고 싶어요. 굶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야. 우리는 그날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디데이는 일주일 뒤인 10월 17일로 정했습니다. 그날 밤에 달이 안 떠서 가장 어두울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경비교대 직후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각자 역할도 정했습니다. 저는 경로 안내, 수홍기는 후방 경계, 정수형은 선두, 동혁이와 창식이는 중간에서 대열 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한 명이 잡혀도 나머지는 멈추지 않고 달린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동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잡히면 버린다는 거야? 정수형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살리려는 거야. 한 명이 잡힌다고 다 멈추면 다 죽어. 하지만 한 명이라도 살아서 넘어가면 나중에 구할 방법이 생기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각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탈북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남은 건 일주일,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 끝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밀고자가 나타난 겁니다. 밀고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5명이 어떻게 한마음이 됐는지 좀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저와 수홍이 둘뿐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밤마다 몰래 드론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마치 금지된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가슴을 졸이면서요. 그런데 볼수록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의심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드론을 파주 외곽의 농촌 지역으로 날렸습니다. 도시가 밝은 건 그렇다 치고 농촌은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북한에서 농촌은 도시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평양도 전기가 부족한데 지방 농촌은 말할 것도 없지요. 제 고향 마을은 해가 지면 그냥 암흑이었습니다. 등잔불이나 초 하나로 겨우 버티는 집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남조선 농촌 마을은 달랐습니다. 모든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작은 농가 하나하나마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로등도 줄지어 서 있었고 마을 입구에는 편의점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홍기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기
농촌 맞지? 논밭 보여. 농촌이야. 근데 왜 저렇게 밝아? 수홍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에서 가르친 대로라면 남조선 농민들은 지주에게 착취당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불빛들은 비참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의심은 차량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그 시간이면 거리에 인적이 끊깁니다. 차? 군용 차량, 아니면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기름이 귀하니까요. 일반 주민이 차를 가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속 남조선 도로에는 차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도로에도 골목길에도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12시가 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정차를 했는데 그 시간에도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차들이 다 개인 차일까? 수홍기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군용 차량이겠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군용 차량이 저렇게 많을 리가 없다는 걸요. 저건 분명히 일반 사람들의 차였습니다. 세 번째 의심은 빨래였습니다. 이건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 널린 빨래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옷은 귀한 물건입니다. 군인인 저도 군복 말고 사복은 두세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달고해져서 기워 입는 게 보통이었고요. 일반 주민들은 더했습니다. 한 벌 가진 옷을 10년 넘게 입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조선 아파트 베란다에는 빨래가 넘쳐났습니다. 색색깔의 옷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수십 벌씩 널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불도 보였고 수건도 보였습니다. 어떤 베란다에는 아이 옷이 잔뜩 걸려 있었는데 그 작은 옷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게 또렷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제 교복을 손수 기워주시던 모습이요. 팔꿈치 부분이 닳아서 천조각을 덧대셨는데 그래도 뭐라고 좋다고 껴안았던 기억이 납니다. 옷 한 벌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옷이 저렇게나 많았습니다. 네 번째 의심은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드론이 우연히 놀이공원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밤인데 관람차가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화려한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회전목마도 돌고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물론 드론 카메라에는 소리가 안 잡히지만 저는 왠지 그 사람들이 웃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북한에도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평양 능라도에 있는 건데요. 저도 어릴 때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기가 부족해서 놀이기구 절반은 안 돌아갔습니다. 관람차도 멈춰 있었고 회전목마도 그냥 장식이었습니다. 그나마 돌아가는 몇 개 놀이기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두세 시간 기다려야 한 번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밤에도 관람차가 돌았습니다. 전기가 남아 돌아서 밤에도 놀이공원을 여는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심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건물마다 24시간이라고 쓰인 간판이 붙어 있었거든요. 수홍기한테 물었더니 얘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그게 편의점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문을 여는 가게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구경 상점도 오전에 몇 시간 열고 닫습니다. 물건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조선에는 밤새 문을 여는 가게가 거리마다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요. 저기 가면 밤에도 먹을 걸 살 수 있다는 거야? 수홍이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미쳤다. 수홍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모순을 발견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8년 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것들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조선은 지옥이다. 미제의 식민지다. 인민들이 굶주린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갑니다. 본인만이 아닙니다. 가족 3대가 함께 끌려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 자식까지. 연좌제라고 하는 건데 한 사람이 반동분자로 찍히면 온 가족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수홍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둘이서만 영상을 보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밀이란 게 참 무거운 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2020년 9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정수 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정수 형. 저희 분대장이었습니다. 30살, 저보다 2살 위였는데요. 말이 별로 없고 묵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 티가 확실히 났달까요? 하지만 가끔 휴가 갔다 오면 딸 사진을 꺼내서 자랑하곤 했습니다. 은별이라고 그때 6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형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형,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은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은별이가 많이 아파. 어디 가요? 몸이 약해. 자꾸 쓰러지고 밥도 못 먹고. 병원에서는 영양실조래.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해 6살인데 키가 4살 빼기만 해. 살도 없고 뼈만 남았어. 고기 좀 먹이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아이들 영양실조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고 그 후로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양 바깥 지방은 심했습니다. 은별이네가 사는 평성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수 형에게 영상을 보여줄까 말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형이 보위부에 신고하면 저는 끝장이었습니다. 소음기도 함께 잡혀갈 거였고요. 하지만 형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딸을 먹일 수 없어서 괴로워하던 그 얼굴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정수 형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막사 뒤편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형,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몰래 복사해둔 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형 모니터에 연결해서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파주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형은 처음엔 무슨 영상인가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남조선이야? 네, 형. 저 불빛이 다 뭐야? 그냥 집들이에요. 아파트요. 가게고요. 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넘겼습니다. 농촌마을, 고속도로, 놀이공원, 편의점. 마지막으로 아파트 베란다에 널린 빨래를 보여줬습니다. 아이 옷들이 펄럭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형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뭔가 했는데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 저기 가면.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가면 은별이가 밥을 먹을 수 있겠지. 저 아이들처럼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형.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게, 아프도록 잡았습니다. 정유야, 고맙다. 이걸 보여줘서. 고마워. 그날 이후로 정수 형은 우리 편이 됐습니다. 셋이서 밤마다 모여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동혁이가 합류했습니다.
동혁이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이었습니다. 25살 막내였는데 어릴 때 고아가 됐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여파가 계속되던 2000년대 초반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굶어 죽었다고요. 동혁이는 그때 7살이었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굶다 못 버티신 거죠. 어머니는 그 다음 해 겨울에 저한테 마지막 남은 옥수수 죽을 먹이시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러다가 동혁이는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동혁이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군대에 온 건 먹을 게 있어서였대요. 군인이 되면 최소한 굶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동혁이는 밥을 먹을 때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핥다시피 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동혁이가 우리 모임에 합류하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셋이 몰래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동혁이었습니다. 저희 셋은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혁이가 신고하면 우린 전부 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혁이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그거 남조선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동혁이가 다가와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밥이 있겠죠? 아마 그럴 거야. 정수형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더 많이요. 그렇게 4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창식이가 합류한 건 10월 초였습니다. 창식이는 통신병이었습니다. 말이 별로 없는 친구였는데 눈치가 빨랐습니다. 조용히 관찰하고 있다가 핵심을 찌르는 스타일이었죠. 창식이가 어느 날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정유야, 너희 밤마다 뭐 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알아, 다 알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모이잖아. 뭔가 보는 것 같던데. 저는 부인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식이 눈을 보니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신고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창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도 보여줘. 뭘? 남조선 영상, 너희가 보는 거.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예전에 내 모니터 지나가다 봤어. 야경 같은 거 보이던데. 북한 어디에도 저런 불빛은 없잖아. 그러니까 남조선이겠지. 창식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궁금해. 저기가 진짜 어떤 곳인지. 그렇게 5시 됐습니다. 저, 수홍이, 정수형, 동혁이, 창식이. 5명의 병사가 밤마다 모여 금지된 영상을 봤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신고당하면 끝장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당에서 가르친 거 전부 거짓말이네. 수홍기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조선이 지옥이라고 했잖아. 근데 저게 지옥이야? 우리가 사는 데가 지옥이지.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난 평생 굶주리면서 살았어. 동혁이가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굶어 죽었고 나도 매일 배고팠어. 그런데 저기는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잖아. 밤에도 먹을 걸 살 수 있다잖아. 은별이를 데려가고 싶어. 정수형이 말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서 배불리 먹이고 싶어. 예쁜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창식이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속았던 거야, 평생. 그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정수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수홍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기 갈 수 없을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에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가고 싶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영상을 보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공범이 됐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공범이요. 저 불빛들 아래로 가겠다는 꿈,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꿈.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꿈. 우리 다섯은 그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드디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디데이를 일주일 뒤인 10월 17일로 잡았습니다. 그날 밤에 달이 없어서 가장 어두울 예정이었거든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최광일이, 그 이름은 지금도 이를 갈게 만듭니다. 최광일이,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요. 광일이는 저희와 같은 막사를 쓰는 병사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살 어렸고 황해도 출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에 띄지 않는 타입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광일이는 가끔 밤에 막사를 비웠습니다. 어디 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광일이가 다녀온 다음 날이면 꼭 누군가가 불려갔습니다. 정치학습 시간에 비판받거나 자아 비판을 강요당하거나 심하면 영창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광일이가 보위부 프락치라고요. 프락치. 밀고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어디에나 프락치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직장에도, 군대에도. 주민들 사이에 심어놓고 반동 분자를 색출하는 거죠. 누가 프락치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옆집 아줌마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가족한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저희는 광일이를 경계했습니다. 모임을 할 때도 광일이가 근처에 없는지 항상 확인했습니다. 그놈 앞에서는 절대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실수가 생겼습니다. 10월 15일이었습니다. 디데이 이틀 전이었죠. 그날 점심때였습니다. 저희 다섯은 식당 구석에 모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들떠 있었습니다. 이틀만 더 버티면 탈출이니까요. 다들 설레면서도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동혁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그 영상 있잖아요. 편의점 나오는 거. 저 편의점 가서 라면 사 먹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면 실컷 먹자. 컵라면이라는 게 있대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다고. 어디서 들었어? 그 영상에서요. 남조선 영상에. 그 순간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동혁이 옆에 광일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동혁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조선 영상? 광일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잡았다는 듯한 눈빛. 사냥감을 발견한 짐승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동혁이가 더듬거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남조선 영상이 뭐야? 그냥 농담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동혁이가 꿈을 꿨대. 남조선에서 라면 먹는 꿈. 그래서 그런 소리 한 거야. 꿈. 광일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꿈? 꿈도 못 꾸냐?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광일이는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아무 말 없이 가버렸습니다. 광일이가 사라지자마자 동혁이가 울먹였습니다. 형, 저 어떡해요? 실수했어요.
조용히 해. 정수형이 낮게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따로 모이자. 저희는 흩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모였습니다. 막사 뒤편 아무도 안 오는 곳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들켰을까요? 수홍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광일이 눈빛이 이상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걔가 프락치 맞으면 벌써 보고했을 수도 있어. 창식이가 말했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잖아. 정수형이 말했습니다. 광일이가 정말 프락치인지도 모르고 동혁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형, 만약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광일이가 보위부에 신고하면 우린 끝이에요. 연좌제 적용받으면 가족까지 다 끌려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지켜보자. 광일이 동향을 살피고 내일 다시 모여서 결정하자. 정수형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광일이가 신경 쓰여서요. 몰래 눈을 뜨고 광일이 침상을 살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광길이가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막사를 나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광일이는 부대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소 앞에서 당직 병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부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부대를 나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형들을 깨웠습니다. 형, 광일이가 나갔어요. 뭐? 방금 부대 밖으로 나갔어요. 밤중에요. 정수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위부에 간 거야. 아마도요. 젠장. 형이 이를 갈았습니다. 수홍이와 창식이도 일어났습니다. 동혁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조용히 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야. 저희 다섯은 막사 뒤편에 다시 모였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수홍기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보위부 청사가 20km쯤 떨어져 있어. 차로 1시간. 광일이가 보고하고 조사관이 출동 준비하고 빨라도 내일 아침은 돼야 올 거야. 창식이가 대답했습니다. 통신병이라 그런 정보는 빠삭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길어야 12시간, 짧으면 8시간. 12시간. 아니, 8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틀 뒤였습니다. 준비할 게 아직 많았습니다. 탈출 경로, 최종 점검, 비상 식량 준비, 신호체계 확인. 그런데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뭐? 오늘 밤 가야 해요. 지금.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우린 전원 요독 수용 소행이에요. 보위부 조사관이 오면 끝이에요. 고문당하고 자백 강요당하고 가족까지 다 끌려가요. 저는 한 사람씩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갈 거예요. 오늘 밤. 지금 당장? 형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홍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갈게. 여기 남으면 죽은 목숨이야. 동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끝까지 함께 할게요. 창식이도 말했습니다. 갈 거야. 여기서 잡히느니 뛰다가 죽는 게 낫지. 마지막으로 정수형이 남았습니다. 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은별이.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별이랑 마누라가 평성에 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형의 가족은 여기서 200km나 떨어진 평성에 있었습니다. 지금 가족을 데리러 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데리러 갈 수 없어. 시간이 없어.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별이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마누라는 연좌제 걸리면. 형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홍이가 형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형이 지금 여기서 잡히면 은별이는 영원히 아빠를 잃어요.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형이 살아서 남조선에 가면 나중에 방법이 생겨요. 가족 데려올 방법이요. 무슨 방법이? 브로커가 있대요.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돈만 있으면 가족을 빼올 수 있대요. 중국 거쳐서 제3국으로. 수홍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이 먼저 가서 살아남아야 해요. 돈 벌어서 가족 구해야 해요. 여기서 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거들었습니다. 형, 수홍이 말이 맞아요. 지금 가족 생각하면 오히려 다 죽어요. 우리가 잡히면 가족들도 연좌제 걸려서 끌려가요. 형이 살아야 은별이를 구할 수 있어요. 동혁이와 창식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형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딸을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이 어떨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가자.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가서 살아남자. 그리고 반드시 은별이 데리러 올 거야. 형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드론으로 촬영해둔 DMZ 영상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지뢰 배치, 초소 위치, 경비 교대 시간. 다행히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드론 조종사로서 수십 번 봤던 영상이니까요. 탈출 경로는 내가 안내할게요. 지뢰밭 회피, 경로랑 초소 사각지대를 알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장비는? 창식이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다 버리고 가야 해요. 짐 들고 가면 눈에 띄어요. 식량은? 못 챙겨요. 시간이 없어요. 맨몸으로 가자는 거야? 수홍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DMZ까지 뛰어서 2시간이면 가요. 넘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들키지 않는 거예요. 소리 내지 말고 불빛 피하고 내가 가는 대로만 따라오면 돼요. 각자 역할을 다시 정했습니다. 저는 선두에서 경로 안내, 정수형은 바로 뒤에서 대열 유지, 수홍이와 동혁이는 중간, 창식이는 맨 뒤에서 후방 경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규칙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세요. 누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야 해요. 한 명이 잡혀도 나머지는 계속 달려야 해요. 그게 무슨... 동혁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살자는 거야. 정수형이 말했습니다. 한 명이 잡힌다고 다 멈추면 다 죽어. 근데 한 명이라도 넘어가면 그놈이 나머지를 살릴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3시.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5은 막사에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검은 군복을 입고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맨손, 맨몸이었습니다. 부대 철책을 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직 병사가 졸고 있는 틈을 노렸는데 그래도 무서웠습니다. 발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철책을 넘자마자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와요. 소리 내지 마요. 속삭이듯 말하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4명의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숲을 지나고 언덕을 넘고 논밭을 가로질렀습니다. DMZ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달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넘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비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DMZ 철책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DMZ 철책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희는 바로 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움직이면 눈에 띄기 쉬웠거든요. 해가 뜨기 전에 근처 수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꼼짝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끔 북한군 순찰조가 지나갔거든요. 숨소리조차 죽이고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정수형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아마 은별히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동혁이는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탈출 경로를 수십 번 되새겼습니다. 드론으로 찍었던 영상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지뢰 매설 위치, 초소 사각지대, 철책 취약 구간.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습니다. 밤 10시, 저는 모두를 깨웠습니다. 준비해요. 1시간 뒤에 출발합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밤 11시 23분.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고른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군 GOP 초소의 경비 교대가 11시 30분이었거든요. 교대 직전에는 경비병들이 긴장이 풀려 있습니다. 근무 끝나기만 기다리니까요. 그 틈을 노린 겁니다. 가자. 제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4명이 뒤따랐습니다. 첫 번째 철책은 생각보다 쉽게 넘었습니다. 낡은 철조망이라 손으로 벌리니까 틈이 생겼습니다. 한 명씩 그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뢰밭. DMZ에는 수십만 개의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도가 있긴 한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뢰가 흘러내리기도 하고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한 발짝 잘못 디디면 그대로 끝입니다. 저는 드론 영상에서 확인했던 경로를 떠올렸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은 피했습니다. 지뢰가 있으면 그 위로 풀이 자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흙이 드러난 곳도 위험했습니다. 최근에 뭔가 묻혔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요. 내 발자국만 밟아요. 절대 옆으로 빠지지 마요. 저는 속삭이듯 말하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발밑에 지뢰가 있으면 어쩌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10분, 20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스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탐조등이었습니다. 북한군 초소의 탐조등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불빛이 천천히 움직이며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시간엔 안 켜는데. 드론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이 초소의 탐조등은 자정이 넘어야 켜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시 반도 안 됐는데 벌써 켜진 겁니다. 엎드려!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니, 소리치려다 참고 낮게 외쳤습니다. 5명이 동시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풀숲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온 세상에 들릴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이제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초, 2초, 3초.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서 수홍이가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형이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나갔어.
저희는 다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그로부터 10여 분 뒤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앞장서서 걷고 있었고 나머지 넷은 제 뒤를 따랐습니다. 정수형, 수홍이, 동혁이, 창식이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열이 흐트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동혁이가 대열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한두 걸음 빠져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쪽은 제가 피하라고 했던 구역이었습니다. 드론 영상에서 풀이 이상하게 눌려 있던 곳,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동혁이가 한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발이 내려가려는 순간 멈춰!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소리쳤습니다. 들키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동혁이의 발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동혁이 발밑을 봤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흙 속에 반쯤 묻힌 금속 원반. 대인지뢰였습니다. 동혁이 발에서 30c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밟았을 겁니다. 뒤로 물러나, 천천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혁이가 조심스럽게 발을 뒤로 뺐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동혁이가 안전한 곳에 오자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유야, 고마워. 동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됐어. 말하지 마. 가자. 저는 다시 앞장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자정 무렵 드디어 군사분계선을 통과했습니다. MDL 군사분계선.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드론 영상으로 수십 번 확인했으니까요. 이 지점을 넘으면 남측 지역이라는 걸요. 넘었어요. 군사분계선 넘었어요. 제가 말하자 다들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홍기가 물었습니다. 진짜? 응. 여기서부턴 남측이야. 잠깐 안도하는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남측 철책까지 2.5km 더 가야 해요. 2.5km. 걸어서 30분 거리. 하지만 이 구간도 지뢰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추격해올 수도 있었습니다. 서둘러요. 빨리 가야 해요. 저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빨리.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힘을 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탕! 총소리였습니다. 뒤쪽에서 들렸습니다. 북한 쪽에서요. 탕! 탕! 연달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영병이다. 잡아라. 북한군이었습니다. 추격조가 출동한 겁니다. 아마 광일이가 보위부에 신고했고 보위부에서 부대에 연락했겠지요. 저희가 없어진 걸 알고 추격해온 겁니다. 뛰어. 정수형이 외쳤습니다. 저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지뢰고 뭐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탕탕, 타탕. 총알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이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풀숲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마! 뛰어! 누가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수형이었을 수도 있고 제가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1분, 5분, 10분.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달렸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쪽에서 비춰오는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북에서 오는 분들. 한국어였습니다. 남한 사투리였습니다. 북한 말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을 들고 천천히 다가오십시오.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저희를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달리다가 멈췄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귀순합니다. 쏘지 마십시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우리는 귀순합니다. 북한군입니다. 귀순하러 왔습니다. 옆에서 수홍기도 손을 들었습니다. 정수형도, 동혁이도, 창식이도. 5명이 모두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 개의 불빛이 저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저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은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남한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쏘지는 않았습니다. 한 명이 저희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까? 예. 저는 대답했습니다. 무장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맨손입니다. 남한 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DMZ를 넘었습니다. 죽음의 2.5km를 건넜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옆에서 수홍기도 울고 있었습니다. 동혁이는 땅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정수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식이만 묵묵히 서 있었는데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남한 군인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뒤쪽에서 북한군 총소리가 아직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남측 지역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2020년 10월 17일 새벽 0시 45분 저를 포함한 5명의 북한군 드론 정찰병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가 본 남한의 첫 번째 모습은 군인들의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뒤로 멀리, 아주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드론 카메라로만 보던 그 불빛들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불빛들 아래로 가게 된 겁니다. 남한 군인들은 저희를 군용 차량에 태웠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따뜻함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서 동혁이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니까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거겠지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1시간쯤 지나서 어떤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군부대 내 임시 수용시설이었습니다. 귀순자들을 처음 받아들이는 곳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희는 각자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개인 방이었습니다. 북한 군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거기선 수십 명이 한 막사에서 잤으니까요. 방에 들어가니 군인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일단 샤워부터 하세요. 옷은 새 걸로 준비해뒀습니다. 샤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온몸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북한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군대에서는 늘 찬물이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로 씻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면서 후다닥 씻고 나왔죠. 따뜻한 물은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뜻한 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만큼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물줄기 아래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새 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속옷부터 겉옷까지 전부 새 거였습니다.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옷. 냄새도 좋았습니다.
세제 냄새인 것 같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입고 나오니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또 멍해졌습니다. 밥, 국, 반찬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 불고기. 북한 군대에서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푸짐하게요.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담당 군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강냉이밥이나 잡곡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순수한 쌀밥은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평범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밥을 퍼먹고 반찬을 집어먹고 국을 들이켰습니다. 체면 따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배가 고팠고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동혁이도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굶주림에 시달렸으니까요. 밥그릇을 들고 한 톨도 안 남기고 긁어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수형은 천천히 먹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요. 아마 은별이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이 밥을 은별이한테 먹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정신이 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국정원 조사관들이 왔습니다. 저희 5명을 따로따로 불러서 신문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문당합니다. 때리고 차고 잠을 안 재우고 굶깁니다. 거짓 자백을 강요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냅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 조사실에 들어갈 때 몸이 굳었습니다. 여기도 똑같겠지, 때리겠지, 고문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조사관은 중년 남자였는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의자를 권했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푹신한 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따뜻한 차? 저는 멍하니 조사관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커피요? 커피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조사관이 커피를 타서 건네줬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급할 거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8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한테 이런 대우를 받은 게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도 이런 식으로 대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조사관이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한참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탈북하면서 느꼈던 공포, 죽을 뻔한 순간들,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 모든 게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조사관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려줬습니다. 한참 뒤에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부대에서 근무했는지,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 어떻게 DMZ를 넘었는지. 조사는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문은 없었습니다. 협박도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정중했고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물어봤고 헷갈리는 부분은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조사 중에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리정유 씨, 당신이 가져온 정보가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네? 드론 정찰 관련 정보 말입니다. 북한군의 드론 운용 체계, 정찰 범위, 지뢰 배치 정보,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냥 목숨을 구하려고 탈북한 건데
그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니요. 당신들의 탈북은 단순한 도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을 겁니다. 조사관이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그냥 부품이었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해 존재하는 부품. 개인의 가치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한 일이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정유 씨,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당신들의 탈북 소식이 북한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드론 부대 전체에 대한 숙청이 시작됐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숙청이요? 예, 당신들이 속해 있던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드론 관련 부대들까지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5이 탈북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은 동료들이 숙청당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부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가고 있을 겁니다. 정치범수용소로, 처형장으로. 제 때문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북한 정권이 하는 짓입니다. 당신은 자유를 선택한 것 뿐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웃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동료들이 숙청당하고 있는데 후회가 없다니요.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자유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북한에 남아 있었으면 저도 평생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거짓말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공포 속에서. 저는 죄책감을 안고 살기로 했습니다. 숙청당한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목까지 잘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난 뒤 저희는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나원. 정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입 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곳이에요. 모든 탈북민은 여기서 약 석 달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놀랐습니다. 기숙사 시설이 호텔 같았거든요. 깨끗한 침대, 개인 화장실, 텔레비전까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급 간부들이나 누릴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지내시게 됩니다. 담당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따라와 주세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습니다. 남한은 북한과 너무 달랐거든요.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도 말이 달랐습니다. 억양도 다르고 단어도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하고요. 조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경제 개념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은 배급제였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자본주의였습니다. 돈을 벌어서 스스로 사야 했습니다. 은행, 신용카드, 월급, 세금. 처음 듣는 개념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선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뭘 먹을지. 전부 당에서 정해줬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전부 스스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디서 살 건지, 무슨 일을 할 건지, 뭘 먹을 건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마트에 가면 라면만 수십 종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도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하나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남한 사회의 기본 상식, 취업 준비 방법, 금융 지식, 운전면허 취득 방법. 남한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다섯은 서로 의지했습니다. 하나원에서도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수업도 같이 듣고 저녁에는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오늘 컴퓨터 수업 들었어? 나 완전 멘붕이야. 수온기가 투덜거렸습니다.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겠고 마우스가 뭔지도 모르겠어. 나도 선생님이 더블 클릭하라는데 그게 뭔 소린지. 동혁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도 배워야지. 여기서는 컴퓨터 못하면 취직도 못한대. 창식이가 말했습니다. 역시 현실적인 친구였습니다. 정수 형은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형은 은별이 생각에 늘 우울해 있었어요. 하나원에서 외부 연락이 제한되어 있어서 가족 소식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형, 괜찮아요? 제가 물으면 형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은별이 데려올 방법 알아보고 있어. 형은 틈만 나면 탈북 브로커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지요. 브로커를 통하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한 사람당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걱정 마요, 형. 우리가 다 취직해서 돈 벌면 도와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유야. 석 달의 교육이 끝나갈 무렵 저희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수료식 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강당에 탈북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 5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민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원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저는 이제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의 국민이요. 수료증을 받고 강당을 나설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21년 1월이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나원 너머로 산이 보였고 그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저희 5은 각자의 길을 찾아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2025년 10월 탈북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저희 5은 매년 탈북 기념일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날만큼은 꼭 시간을 내서 모였습니다. DMZ를 함께 넘은 동지들이니까요. 그 인연은 평생 가는 겁니다. 올해 모임 장소는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였습니다. 왜 하필 거기냐고요? 거기서 북한이 보이거든요. 임진강 건너편으로 북한 땅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서 보는 야경이 특별합니다. 저희가 5년 전 드론 카메라로 봤던 바로 그 불빛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오후 5시에 전망대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전망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드론 관련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와서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북한에서 배운 건 드론 조종밖에 없었는데 그게 남한에서 쓸모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있었습니다. 남한에서는 드론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촬영용 드론, 배달용 드론, 농업용 드론, 온갖 분야에서 드론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드론 조종 경력을 살려서 취업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회사에서 드론 촬영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드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옮겼습니다. 일하면서 틈틈이 봉사활동도 합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단체에서요. 새로 온 탈북민들한테 제 경험을 나눠주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전망대 입구에 도착하니 수홍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야, 정유야. 수홍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5년 전보다 살이 좀 붙었더군요. 얼굴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야, 수홍가. 오랜만이다. 저는 수홍이와 악수했습니다. 수홍이는 지금 대학생입니다. 컴퓨터 공학과 3학년이에요. 하나원에서 컴퓨터 수업 들을 때 멘붕이라고 투덜대던 친구가 이제는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처음엔 검정고시부터 봐야 했거든요. 북한 학력이 인정이 안 돼서요. 검정고시 보고 수능 보고 대학에 붙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학교 어때? 힘들지? 힘들지. 근데 재밌어. 코딩하는 게 진짜 재밌더라. 너 북한에서 컴퓨터 만져본 적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인생 모르는 거야. 수홍기가 웃었습니다. 잠시 뒤 동혁이가 도착했습니다. 형들, 오래 기다렸어요? 동혁이가 뛰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매고요. 야, 너 무슨 양복이야? 아, 오늘 거래처 미팅 있었거든요. 바로 왔어요. 동혁이는 지금 영업사원입니다. 전자제품 유통회사에서 일해요. 영업이 적성에 맞았나 봅니다. 말도 잘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영업 실적 어때? 이번 달 목표 달성했어요. 인센티브 받을 것 같아요. 오, 대박. 한턱 내라. 형들이 내야죠. 선배잖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창식이 왔습니다. 창식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창식이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통신병이었던 경력을 살려서요.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실력이 좋다고 합니다. 말수는 적어도 일은 확실히 하는 친구니까요. 창식아, 회사 어때? 좋아, 바쁜데 보람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식이다운 대답이었죠. 마지막으로 정수형이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 옆에 여자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형, 저 사람들. 정수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5년 동안 본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소개할게. 내 마누라 김순영이야. 그리고 형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딸 은별이야. 은별이 5년 전 영양실조로 앓던 그 아이. 형이 울면서 저 불빛들 아래서 밥 먹이고 싶다 고 했던 그 아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별이가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11살이 됐다고 했습니다. 5년 전에 6살이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은별아, 안녕. 나는 아빠 친구 정유 삼촌이야. 네, 삼촌. 아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은별이가 웃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볼에 살이 올랐고 키도 또래만큼 자란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키가 4살 배기만 하다 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형, 어떻게? 언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형이 대답했습니다. 3달 전에 왔어. 브로커 통해서.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걸렸어. 3년 동안 돈 모으고 브로커 수소문하고 연락하고 중간에 실패도 했어. 한 번은 중국에서 잡힐 뻔했대. 그래도 포기 안 했어. 형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영기가 대단해. 은별이 데리고 압록강 건너고 중국 횡단하고 라오스까지 갔어. 거기서 한국 대사관 찾아가서 망명 신청하고.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이야.
3년 동안 기다렸어. 매일 밤 기도했어. 제발 무사히 오게 해달라고. 저희 넷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왔어. 드디어 왔어.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어. 순영 씨가 저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한테 많이 들었어요. 함께 넘어온 동지들이라고요. 남편이 여러분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라고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형수님. 저희야말로 형한테 많이 의지했어요. 수홍기가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전망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임진강 건너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북한 쪽은 깜깜했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남쪽은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주 시내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아파트 창문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도로의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줄지어 움직였습니다. 편의점 간판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5년 전 드론 카메라로 봤던 바로 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응? 여기가 그 불빛들이야? 정수형이 은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파주 시내의 야경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은별아. 아빠가 5년 전에 봤던 바로 그 불빛이야.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저 불빛들을 보고 결심했어. 은별이를 꼭 데려오겠다고. 저 불빛들 아래서 배불리 먹이겠다고. 은별이가 아빠 목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저 불빛 아래서 사는 거야? 그래, 이제 우리도 저기서 살아. 아빠랑 엄마랑 은별이랑 셋이 같이. 형이 은별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수홍기도, 동혁이도, 창식이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정수형이 땅을 치며 울던 모습. 은별이를 두고 갈 수 없다며 괴로워하던 모습. 그리고 먼저 가서 살아남아야 가족을 구할 수 있다. 는 말에 눈물을 삼키며 일어섰던 모습. 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3년이 걸렸지만 가족을 데려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푼푼히 모은 돈을 전부 브로커에게 줬습니다. 자기는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요.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해냈습니다. 형, 축하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형이 해냈어요. 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정유야, 고마워. 뭐가요? 그날 밤 네가 그 영상 보여줬잖아. 남조선 야경. 그게 시작이었어. 형이 다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들이 나한테 희망을 줬어. 저기 가면 은별이 먹일 수 있겠다는 희망. 그 희망이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저는 말없이 형 옆에 섰습니다. 저희 다섯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정수 형은 은별이를 안고 있었고 순영 씨가 형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드론 모니터로 보던 불빛들. 지금은 직접 그 불빛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야, 우리 사진 찍자. 동혁이가 말했습니다. 5년 기념이잖아. 은별이도 왔고 기념사진 찍어야지. 저희는 전망대 앞에 모였습니다. 동혁이가 셀카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들 웃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7명이 웃고 있는 사진. 뒤로 파주의 야경이 펼쳐진 사진. 그 사진은 지금도 제 지갑에 들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희는 매년 만납니다. 10월 17일, 탈북 기념일. 아무리 바빠도 그날만큼은 시간을 냅니다. 각자 사는 곳이 달라졌어도, 하는 일이 달라졌어도, 그날만큼은 꼭 파주에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야경을 바라봅니다. 어떤 해는 비가 왔습니다. 어떤 해는 눈이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모였습니다.
우산을 쓰고 패딩을 껴입고 그래도 모여서 불빛을 봤습니다. 그 불빛은 저희에게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자유의 상징입니다. 새 삶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남한 생활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차별을 받은 적도 있고 외로웠던 적도 있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냥 북한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야경을 봅니다. 집 근처 언덕에 올라가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창문마다 켜진 불,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24시간 빛나는 편의점 간판. 그걸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래, 나는 이 불빛들 아래 있어. 자유로운 곳에 있어. 그 생각을 하면 다시 힘이 납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탈북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대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건 아닌지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숙청당한 동료들 생각도 납니다. 아무 죄 없이 끌려간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가끔 꿈에 나타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갈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거짓에서 벗어났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부품이었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생각할 자유도, 말할 자유도, 꿈꿀 자유도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믿으라는 대로 믿고,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북한에서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 자유, 이 평범한 일상,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저희에게 진실을 보여준 건 드론 카메라였습니다. 만약 그 드론이 없었다면 저희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남조선은 지옥이라고, 우리 조선이 최고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을 겁니다. 배고픔이 당연한 거라고, 자유가 없는 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세뇌당한 채로 죽었을 겁니다. 그 불빛들이 저희를 깨웠습니다.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뛸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DMZ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젊은 병사가 있을 겁니다. 저처럼 정찰 임무를 나가고 저처럼 나만의 야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처럼 그 불빛들을 보며 의문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게 정말 지옥일까? 저렇게 밝은 곳이? 그 동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저기는 지옥이 아닙니다. 당신이 본 그 불빛들, 거짓이 아닙니다. 저 불빛들 아래서 사람들은 배불리 먹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합니다.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곳에 갑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고 꿈꾸는 대로 삽니다. 당신도 올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두고 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올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이 불빛 아래 서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저희가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어서 와요. 잘 왔어요. 그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리정규 33살. 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불빛들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감사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이 되면
동지들과 함께 파주에 모입니다. 함께 야경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 잘 왔다. 그 말 한마디에 5년간의 모든 고생이 녹아내립니다. 네, 저희는 잘 왔습니다. 그 불빛들이 저희를 불렀고 저희는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빛들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차례입니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불빛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북한까지 닿는다면, 혹시 드론 모니터 앞에 앉아 나만의 불빛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불빛은 진짜입니다. 당신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